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녁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해외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는 여러분께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9명의 마스터가 기다리고 있는 해외선물 전략과 신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버튼만 눌러주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정말 고민 있으신 부분들 저희 쪽에 많은 상담 내용 보내주시더라고요. 자, 오늘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회 등 이런 모든 불법 사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입니다. 어제장이어서 오늘도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본장은 조기 종료가 되는 날입니다. 자, 어제 좀 한산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워낙 크루드오일에서는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눈을 떼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어제에 이은 오늘 흐름 시장도 꼼꼼하게 저희가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 신세계 찾아주셨습니다. 김정철 해설위원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한산하니까 제가 말이 많아서 저를 이틀 연속 초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또 열심히 이것저것 많은 해외 글로벌 이슈들을 좀 자세히 하고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어제 시청자분이 또 김정철 해설위원님의 깊은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고 저희 쪽에 많은 리뷰를 남겨주셨는데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함께하는 김경영 PD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경영 PD.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전하는 해외 선물의 사이다 김경윤입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장이 좀 조기 종료가 되는 날인데요. 한 주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좀 알짜배기 소식들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경윤 PD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한산한 시장, 어제 한산한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가격대가 꽤 중요한 가격대가 많이 도달해 있는 시점입니다. 종목들 간에 다른 새로운 국면이냐 아니면 이전에 반대하는 흐름이냐에 따라서 또 다를 텐데요. 자, 오늘 이런 시장 안에서 중점적으로 해외 선물 전략 짜주실 마스터님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마스터를 화면 통해서 영상을 통해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에이지시스템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보고 밤에도 보고
TV만 틀면 계속 저를 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오늘 지금 혀가 많이 아픈데 그래도 제가 또 저녁 밤방송까지 계속 불신 투혼을 해서 계속 리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술이 아프신 게 아니라 입이 아프신 게 아니라 혀가 아프시다고요. 네, 혀가 아픕니다. 제가 혀가 두꺼운데.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도 이렇게 오늘 시청자분들을 좀 많이 만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마지막 남은 이 신세계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화요일에 제가 방송 나올 때 드리고 간 포인트가 이제 또 수요일에 또 바로 수익이 나와가지고. 어떤 종목에서요? 오일이었죠. 아, 네네. 또 이따가 또 모니터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전에 짚어주셨던 포인트에 대해서도 현재 흐름에 맞춰서 또 복귀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저희가 오늘 이슈 점검하기 전에 현재 지금 11시가 지금 막 되기 직전인 시간인데 자, 지금 현재 시세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먼저 현재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1부가 열자마자 지금 현재 지수에 대한 흐름이 무엇보다 좀 돋보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 S&P 500 자체가 항상 저희가 좀 논했던 가격대입니다. 26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260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15%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역시 오늘 상승 여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6398.50포인트 0.21%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유로FX가 1.1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3거래 연속, 4거래 연속이죠. 계속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0.40% 강보합권인 1.19100달러 거래되고 있고요. 자, 어제장에도 상승했던 크루드오일 역시 오늘도 탄력 이어갑니다. 58.75달러로 58달러 후반대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1290달러에서 또 이탈되는 흐름입니다. 1288.1달러로 현재 시세 살펴보셨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나 S&P 2600선 돌파하는 흐름이죠. 그리고 유로 FX 역시 1.19 가격대가 돌파된 시점 그리고 크루드오일은 58달러 후반대까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 점검에 앞서서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속보는 어떤 속보가 있는지 김경영 PD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속보 있죠? 네, 첫 번째 속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에는 매년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6개월간 강세가 전망된다라는 마켓워치 쪽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저도 비슷한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뉴욕 증시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가 하락한 사례는 1964년도 땡스기빙 때뿐이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네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2 개방적 양적 완화 유지 두고 의견이 갈렸다고 합니다. 이 개방형 양적 완화라는 거는 종료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개방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유럽 증시 방향 설정에 애먹지만 여전히 밝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네, 다음 소식은 일본 쪽에서 나왔네요. 일본 증시가 장중에서 상승 전환했는데 이는 엔화 약세 훈풍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일본은행의 상장지수 펀드 ETF 매입이 주가를 떠받쳤다고 분석했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특이한 점이 미국 증시 추수감사절에 매년 상승을 했고 하락했던 그 연도수는 1964년이라는 점이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슈 점검 전에 현재 들려오는 속보들 점검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 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피처스 이슈 토크 홈을 통해서 이슈들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피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추수감사절 휴장으로 잠잠했던 미국 증시이지만 하지만 지수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보셨듯이 상승 여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휴일을 맞은 한산한 거래 속에서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면서 유로 FX 반등,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상승세가 어느 가격대까지 도달할지 여부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추수감사절 조기 종료로 전선장 매수세 몰리면서 연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알아본 시세는 58.81달러였습니다만 오늘의 고가는 58.92까지 올랐는데 이제 다음 가격대인 59달러에 대한 돌파 여부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달러 인덱스 하락에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연일 고점을 높여가고 있었고 이제 반등을 이어갔었습니다만 현재 1290달러가 무너진 1288.5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뭐 각 종목별로 가격대가 중요 가격대 그리고 뭐 그 다음 가격대를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추수감사절 휴장으로 잠잠했던 미국 증시이지만요. 추수감사절 이런 연말 랠리를 이어가면서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구간도 2600포인트 돌파한 시점인데 이 부분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죠. 자,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이 순간 역시나 또 만장일치로 업이 나왔습니다. 어제장에도 같은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수에 대해서 뭐 어제도 의견 들어봤는데 해설위원님 먼저 네. S&P 의견 나눠주시죠. 네, 사실 S&P가 사실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 때 주로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네네. 갑자기 S&P 500 얘기하다가 갑자기 중국 증시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반대로 네. 추수감사절에 중국 증시 폭락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보여졌거든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 네. 중국 증시 폭락했습니다. 23일날. 23일날 폭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겨우 좀 진정한 분위기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폭락한 게 중국 증시와 뭐 이런 게 데이터들이 계속 맞아 떨어져 간다 뭐 이런 내용보다는 제가 봤을 때 S&P 500 뭐 자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지수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이었는데 이 세제 개편안 자체가 사실은 이제 오바마 케어에서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세제 개편안이 상원에 통과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이게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제가 오늘 또 어제 사실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맞아요. 자료는 사실 월요일날 준비했거든요. 월요일날부터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오늘 뭐 2부 시간에 좀 시간이 나면 제가 세제 개편이 도대체 뭐가 개편이 되냐 이 부분에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부분 때문에 그럼 어떤 게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냐 그리고 도움이 안 되냐 이런 걸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이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 지수가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버블을 쌓아간다. 그러니까 버블 지금 초기 단계에 좀 쌓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는 이제 좀 이런 과열을 좀 즐기는 그런 분위기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쯤 해가지고는 이제 한번 이제 출렁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럴 때만 우리가 좀 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아주 편안하게 좀 즐기면 아주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뭐 내년에 급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런 얘기해서 급락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년도 좀 강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해보고 보통 대부분의 기관들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가 제일 불안해요. 그렇죠. 네, 반대로 가서. 근데 신세계에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면 주로 맞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승 랠리를 좀 즐기시는 것이 낫겠다. 뭐 어제장에 이어서 뭐 같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뭐 그리고 이런 세제 개편에 대해서 내용들 정말 궁금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희가 잠시 2부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고점을 즐기라라는 말씀이신데, 또 한편으로는 시청자분께서는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고점을 즐기면 이제 뭐 내년에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매도로 미리 들어가거나 매도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가격대를 봐도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년에 하락할 걸 지금 벌써 들어가시면 안 그렇죠. 되죠. 이거 해외 선물이라 이거 중기 투자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투자하시고 여행 갔다 오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즐기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요 포인트마다 매수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고요. 네. 어제도 제가 이제 업을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중기적 관점이나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 한번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제 얘기를 드리지만 그래도 어제 업을 드렸던 이유가 오늘같이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좀 예상이 좀 됐었고요. 사실 근데 거래량이 워낙 한산하기 때문에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다시 추수감사절 끝나고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산타랠리 쪽으로 가는 그 기로에서도 아마 지수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세제 개편안에서 상원에서 통과 안 된다 하더라도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은 물론 단기적으로 하락은 하겠습니다만은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그럴 때마다 매수
점을 많이 노리시는 게 상당히 좋고요. 내년 한 5월, 6월 넘어가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 네. 같은 경우는요. 근데 최근에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증시적으로 다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한 15% 정도 해가지고 급락하는 경우가 지금 몇 개월째, 1년째 거의 없거든요. 지금 보통 1년에 한두 번씩 꼭 있는데 네네. 예, 지금 1년 동안에 거의 그런 경우가 지금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어느 정도 대비책을 좀 세워놓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다. 뭐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미리 예견해서 뭐 가격대 함부로 좀 들어가시면 정말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경윤 PD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죠. 현재 뭐 다양한 속보, 그리고 기사와 함께 현재 의견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장에서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거래일이 좀 줄어든 상태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선물 시장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본장에서는 어제 거래를 안 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기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슈를 기다리면서 좀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간에 선물 시장은 조금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연휴가 진행 중이죠. 땡스기빙 연휴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요한 뭐 기업의 실적 발표 같은 거는 없지만 이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축제가 시작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소매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윤을 많이 내고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제 개편안 역시 좀 투자자들이 염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주 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Give the American people a huge tax cut for Christmas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감세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전히 좀 이 텍스 리폼을 둘러싸고 우려감이 감돌고는 있지만 이 감세 딜의 운명은 일단은 올해 말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요. 지금 이게 현재 월마트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금요일 12시부터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그 쇼핑 축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에 있는 가게들도 새벽부터 문을 열고요. 온라인 그 쇼핑 이커머스 사이트들도 뭐 12시부터 뭐 몇 시부터 정해놓고 막 50%, 75% 이런 식으로 정말 파격적인 세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월마트의 그 온라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매진이 된 품목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특히 뭐 LED TV, 뭐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년용 파자마 같은 게 이미 재고가 없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올해도 좀 괜찮은 실적을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또 JP 모건의 스트래터지스트가 한 의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텍스 리폼이 지금 상원을 통과할 경우에는 증시가 적어도 한 5% 정도는 전체적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통과가 될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도 역시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 전망이 또 한 은행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소시에테 제네랄이라고 하는 프랑스 쪽 은행이죠. 그래서 2018년 미국 증시를 전망을 했는데 좀 2018년에는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증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S&P 500이 15% 정도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화랑을 띈 모습이었는데 이는 아마도 이제 기업 실적 호조와 또 세제 개편안 통과 기대감 또 글로벌 경기 상황의 개선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시에테 제네랄의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S&P 500이 굉장히 좀 가격적으로 비싼 expensive territory, 비싼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미증시가 앞으로 다가올 문제를 예상하지 못한 채 끓는 냄비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와 같은 상태다라고 해서 조금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각종 기업들 그런 분석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JP모건 전략가들 일단 세제 개편안 통과 시 5%에 대해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있다라는 부분까지 또 짚어봤습니다. 현재 2,600포인트 선물 지수에서는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재료 확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들어보고 있는데 저도 역시 오늘도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죠. 지금 2,600 뚫은 이 상황에서 감히 여기서 또 다운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상승 여력에 대해서 워낙 탄력적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매수 의견도 드리기는 좀 무섭고요. 일단 그리고 또 앞서서 해설위원님께도 짚어주셨던 매도 의견에 대해서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업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나와주신 LG시스템 마스터님은 어떤 의견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만장일치로 업에 대한 마스터님의 의견도 주셨기 때문에 들어볼까요? 사실 저는 화요일에 대한 리뷰부터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좋습니다. 2,590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시청자분께서 한번 질문을 주셨어요. 2,600선을 갈 수 있을까요? 하고. 맞아요. 제가 그때 그냥 단언을 바로 해드렸습니다. 2,600선 그냥 뚫으신다고. 네. 딱 보시면은 그날 바로 뚫었죠. 2,600선을 화요일장에 저희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터치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2,600선을 터치하는 건 좋은데 이제 장 종료 타임에서 기관들이 청산 물량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됐죠? 4시 이후부터 계속 매도 물량 쭉쭉쭉 빠져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추수감사절 들어가기 전까지는 청산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심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다음날에 이제 수요일장까지도 연달아서 좀 떨어지는 매도세 물량이 나왔죠. 근데 이 물량들이 다 청산되고 기관들 다 퇴근하고 집에 가고 나니까 상방으로 전환했습니다. 왜냐? 더 이상 매도 물량 털 게 없기 때문에, 그죠? 매도 물량 털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상방 전환 들어가고요. 지금 2,600선 안착 들어갔는데, 지금 상태에서 모멘텀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저번에 중간 청산을 가시라는 게 이쪽 11월 한 중순 정도, 2주차, 3주차 정도 이제 중간 청산 정도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태는 다시 그 물량들을 전부 다 소화하고 매수 추세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굳이 매도를 던지실 이유가 없고요. 모멘텀 자체로 있어서는 일단 세제 개편한 부분 통과 앞두고 있죠. 물론 상원에서 통과 안 돼서 법안 취결 안 된다. 그럼 다시 리스크는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상태는 일단 전망, 하원보다 오히려 전망이 좋고요, 상원이. 그래서 상방 쪽 모멘텀을 계속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변수가 된다면은 옐런 의장이 이번에 금리 인상 하고 난 이후로 살짝 청산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지금 관점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옐런 의장은 철저하게 미국 경제 자체를 걱정하는 타입의 연준 의장이었다면 이제 다음 차기 연준 의장부터는 좀 정부 친화적인 연준 의장이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뭐 세금을 낮추고 뭐 하는 건 다 좋죠. 좋은데 국가 재정 부분이 비면은 그걸 어딘가에서 분명히 확충을 들어가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인 리스크가 존재하게 되면은 추후에 다시 하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의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연준의장까지는 연준의장 금리 인상까지는 그냥 상승으로 이어가되 이제 내년 적어도 하반기 정도는 돼야겠죠. 지금 상반기 안에는 좀 힘들고요. 상반기 안에는 이제 연준의장 교체 후에 실질적 리스크 부분이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안정 랠리를 이어가다가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좀 리스크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매도의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굳이 털 이유가 없다라는 상태죠. 일단 매도 쪽으로의 재료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접근은 좀 조심을 하시고 제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옐런 의장의 금리 인상 이후가 한 번에 뭐 시장에 조금은 임팩트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옐런 의장의 그런 성향과 이 다음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성향이 정부 친화적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증시엔 좋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모멘텀이 좀 변화할 것이다라는 그 부분까지 단기적 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까지도 S&P 500 지수에 대해서 흐름을 짚어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전에도 또 시청자 그 상담까지 해줬던 부분에서 2,600 돌파에 대해서 또 의견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확인을 함께 도와드리니까 그것도 좋네요. 마스터님.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 11시 17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유로 FX에 대해서 뭐 이전에도 저희가 시세 살펴드렸을 때 유로 FX 가격 1.19 가격대를 회복했다라는 시세 알려드렸는데 지금 뭐 지지가 되면서 0.52% 강보합권으로 상승세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19245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정말 1.2 가격대에서 많이 밀린 이후 오랜만에 좀 1.19까지 반등하는 흐름입니다. 뭐 잠시 후 저희 이슈 시간에도 꼽아봤기 때문에 다음 이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유로 FX입니다. 방금 전에도 1.29 가격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먼저 빠르게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역시 유로 FX에 대해서도 만장일치 업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S&P에 이어서 유로 FX도 지금 업에 대한 의견 만장일치 나오고 있는데 김경윤 PD 바로 유로 FX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제가 이번 주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유로화는 이번 주에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는 독일에서의 연정 실패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시장이 놀랐기 때문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이슈보다는 투자자들이 좀 활발한 유럽 경기 성장 전망에 주목했고 또 달러가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유로가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주목해야 할 점이 지난번에 있었던 ECB 회의록이 목요일에 공개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입원자들이 전체적으로 좀 양적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모네터리 미팅 그 원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좀 기네요. 네, 양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좀 찾아봤는데 네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채권 매입 규모를 300만 그 유로 정도 해가지고 2018년 9월까지 연장을 한다라는 내용이 원래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그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 좀 오픈엔드라고 하죠. 이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in any case for as long as necessary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뭐 짧아질 수도 있고 그건 좀 유동적이다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이 네네,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건 때문에 이 20회에서도 좀 첨예한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통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ECB가 최근에 내린 양적 완화를 내년 9월까지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좀 차치하고서도 유로가 현재 시점에서 더욱 강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의견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나 다음 달쯤에도 여전히 유로에는 리스크가 있는데 이 리스크는 아무래도 정치적 이벤트겠죠. 하지만 이 때문에 반사적으로 또 유로 매도세가 연출될 수 있겠지만 이 약세 기간은 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로 강세는 목요일자로 발표된 그 서비스와 또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서 유럽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좀 밝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로에 대해서는 제조업 PMI가 57.5로 기록이 되면서 체감 경기 6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표도 좀 호주로 나오고 그동안 눌려 있었던 유로 FX 가격대가 반등을 하면서 뭐 그 다음 달에는 또 리스크가 예정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잠시뿐 이 상승 쪽으로는 뭐 열려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22회의록에 대해서도 원문을 좀 시청자분들이 받아보시기도 힘들고 좀 워낙 양이 많아서 그러실 텐데 김경윤 PD가 직접 여러분들 위해서 또 분석을 해주셨고 그 안에서 딱 집중하셔야 될 부분을 또 짚어주셨는데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부분은 일단 좀 무한으로 좀 연기가 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딱 그 시점을 정확하게 짚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린 결말이네요. 네, 열린 결말 속에서 시장이 좀 모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함께 더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해설위원님 좀 추가적으로 업에 대한 의견 들어볼까요? 뭐 이거 어제 제가 그어놓은 선인데요. 어제 그었는데 사실 오늘 갑자기 없어져서 다시 긋긴 했습니다. 네. 아, 솔직하시네요. 그어놨다 뭐 이렇게 얘기. 아니 진짜 어제 긋긴 했어요. 진짜. 아니 제 방송 보시면 다 압니다. 보시면은 네.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선 돌파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뭐 지금 돌파하는 상태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1.21까지도 갈 수는 있다. 1.2까지요? 예, 2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사실은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그 전에 이제 시나리오를 계속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22 통화정책 회의 들어갈 때까지 해서 유로화가 다시 올라주고, 그 다음에 20 통화정책 회의가 끝나면은 유로화가 다시 밀면서 달러 강세가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 계속 드려왔는데, 맞아요. 정확히 얘기 드리자면 사실 유로화가 이렇게 강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독일 이슈가 그렇게 크게 이제 좀 생각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좀 제가 어제도 드리지만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차피 녹색당하고 독일 기민당하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연정을.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럼 이제 3인당이 과연 독일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과 다시 붙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물론 완전히 무슨 서로 이제 정적인 것처럼 서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최근에 들어 3인당 내부에서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트리거가 돼서 다시 이 기민당과 3인당이 연정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연정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저도 아는데 이런 유럽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독일 불안감이 그렇게 크진 않다. 뭐 이렇게 좀 어제 얘기한 거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유로 FX는 대부분이 그냥 달러 인덱스가 좀 연동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달러 인덱스가 지금 상당히 지지라인에 지금 딱 와 있어요.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여기를 뚫고 91.637까지 이제 밀려주면은 이게 바로 유로화가 1.21까지 가는 그런 흐름. 네, 그런 흐름과 맞물려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22에서 그럼 과연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과연 질질 끌고 올해까지 계속 끌고 갈 거냐. 라는 뉘앙스로 지금 최근에 많이 어느 정도 좀 쌓이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시장은 안 믿는 눈치예요. 네. 드라기는 과연 그러지 않을 거다. 12월에 22 통화정책이 할 때 아마 깜짝 쇼를 벌여줄 텐데 그게 아마 이 방향이지 않냐 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쭉 유로화를 같이 올려오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1.21 넘어가면 못 넘어가요, 여기는. 유럽은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문제가 불거집니다. 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보면은 약간 그 좀비 은행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말만 은행이지 사실상 거의 뭐 이자가 부채 탕감 안 하면은 못 버티는 은행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유로화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쪽에서는 코스트가 좀 완화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은행들이, 특히 이탈리아 은행들이나 이런 은행들이 좀 버티기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유로화가 우리나라 지금 원화가 엄청 강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지금 강하니까 지금 수출에 대한 얘기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수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출에 대한 부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화가 강하게 되면 결국 유로존 자체가 지금 경기가 좋지만 추가적으로 이 경기 좋은 걸 많이 못 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12월에 FOMC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마도 이 부분은 유로화는 다시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그려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건 2, 3주 전부터 계속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맞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너무. 예. 기분 너무 좋은데 네. 과연 우리 신세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투자를 많이 잘 하셔가지고 수익이 좀 많이 나셨었으면은 그러면 제일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일단 분석을 드렸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을 잘 적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 일단 FOMC, ECB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에서 그 상관관계에 따라서 가격대가 변화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이미 이전부터 시나리오 짜주셨는데 일단 1.2까지 그 이상까지도 뭐 상승은 가능하지만 1.2 그 이상으로는 직전 고점 넘어서지는 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이신데 저희 원달러 환율도 그렇지만 지금 1,100원대가 깨진 상황인데 여기서 수출 쪽이 좀 불안하거든요. 네. 추가로 좀 얘기 드리자면 유럽계 이제 기관 자금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해도 수익이 안 나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이 뭐 해외 펀드를 들었어요. 해외 펀드로 되는 화냈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펀드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S&P가 한 30% 올랐어요.
와 기분 좋아 그랬는데 통장 봤는데 20%밖에 수익이 안 나 있어요. 왜냐하면 허탈하죠. 환차손 입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지금 유로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했을 경우는 환차손 입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코 유럽의 은행들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거를 용인하진 않다. 그러니까 1.20 넘어가는 걸 용인하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덧붙이자면은 네네. 그 유로화가 강세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로존 경제는 좀 장밋빛이다. 어제도 장밋빛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맞아요. 네, 고용이나 생산이나 뭐 수요 등 이렇게 지표, 경제 지표들이 모두 최고 수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 강세라고 하면 보통 이게 좀 수출 쪽에서는 좀 안 좋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외로 모든 부문에서 지금 지표가 좀 좋게 나오고 있다는 네, 점. 근데 사실은 네. 이 환율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그 나라가 아주 좋으면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강세가 됩니다. 그리고 강세가 되면 수출이 다시 안 되면서 그 나라가 다시 꺾이고 반대로 환율이 떨어졌던 나라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환율이 자국 통화가 저평가됐던 그 통화는 이제 저평가되면서 다시 수출이 잘 돼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맞물리는 사이클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자국 통화 가치가 오른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원화가 지금 강세다, 경기가 좋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환율로 알아보는 그 나라의 그런 속사정, 네, 그런 지표에 대해서도 또 꼼꼼히 지켜봤는데 워낙 또 이 조절이 그 각국에서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높아도 그리고 한마디만 더 일하고 해볼까요? 저가도 일하고, 네, 그렇죠. 예. 뭐 짧게. 그래서 그리스가 네. 짜증나는 거죠. 그리스는 안 좋은데 유로화만 강하니까 자국은 안 좋아서 화폐 가치가 떨어져 왔거든요. 근데 네네. 유로화를 쓰기 때문에 유로화가 강하니까 자국은 수출도 안 되는, 자국은 경기도 안 좋은데 수출도 더 못하는. 그러니까 네.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져 수출이 잘 되는데 네. 그것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그리스가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면서 뭐 또 각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뭐 저도 역시 업에 대한 의견 드렸는데 간단합니다. 1.19가 돌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업입니다. 1.2까지는 뭐 열려있는 상황 안에서 차트적인 설명은 또 해설위원님과 함께 또 들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일단 오늘은 업에 대한 의견을 끌고 간다는 점 다시 한번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어떤 의견이시죠? 네, 네. 차례를 많이 기다렸네요. 네. 많이 기다리셨나요? 지금 자세히 많이 유로가 길어가지고. 네. 유로가 지금 1.18500 제가 상방 밴드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수요일장 기준으로 1.17500 기준으로 해서 매집 단가가 생긴 다음에 500에서 청산 라인이 나왔는데 네. 여기서 수익 포인트 터졌습니다. 매도 포인트 드렸고 수익 포인트 터졌고요. 근데 돌파를 보이고 나서 지금 500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점지지를 나왔죠. 보시면은 050, 505, 505,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505. 이렇게 해서 500에 대한 파괴를 확실히 시킨 다음에 물량을 저가에서 딱 잡고 상방으로 치고 올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차트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차트를 만들 수 있는 모멘텀 부분이 핵심이겠죠.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은 최근 장 기준으로 해서 최고점을 만든 부분이 사실상 명확합니다. 지금 11월 3일에 사실 이제 파월 연준의장 차기 후보가 임명이 되고 이때 강하방이 한번 쫙 떨어졌었죠. 근데 그 후에 올라갔다가 화요일장에 고점을 맞고 터닝이 됐어요. 화요일장에 뭐가 있었죠? 화요일장에 실질적으로 제가 눈여겨보시라고 했었던 연준이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화요일날 바로 했죠. 파월이 딱 선임이 되고 나서 바로 화요일에 진행됐습니다. 이 이후로 지금 달러 인덱스는 올라간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방을 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굳이 유로를 반대 방향으로 지금 보시는 게 리스크가 있으시죠. 지금 이후에 지금 추수감사절 포인트에 점점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ECB 총재가 브레이크를 좀 걸어줘야 되는데 지금 ECB 총재에 대한 연설 일정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 대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발언들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가서는 매도의 방향으로 터닝하는 발언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은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지금 상태는 다릅니다. 오늘장 차트는 분명히 달러 인덱스가 주도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지금 하방 신저가 내려오고 있는 만큼 유로도 똑같이 신고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네. 지금 1.18500에 대한 파괴까지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 500은 좀 가치가 있는 라인이 기존에 계속해서 22총재가 여기 라인을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하방 발언을 던졌던 포인트였죠. 네. 근데 이 포인트를 파괴시키고 나서 상방을 보이고 있는 만큼 22총재를 일단 무너뜨리고 차트는 독립적인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일단 독립적인 주행대로 방향을 보시는 게 맞고요. 네. 다음 주 가서 22총재의 발언이 잡힌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청산 들어가시면 되겠죠. 네, 일단 청산 포인트를 22 발언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고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시면서 유로 FX 현재 구간까지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시죠. 그 유로 입장에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 이상을 올리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굉장히 맞아요. 싫어하고 뭐 동일하네요. 네, 네. 1.21은 거의 그냥 이건 터치 불가능선이다라고선 아예 선을 그어놓은 상태의 수준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차트까지 올라오면 계속해서 누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1.19도 그렇게 좋아하는 가격대는 아닙니다. 네. 중앙은행 총재들까지는 허용을 하지만 22 입장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네네. 다음 주에 좀 제대로 된 22 총재의 발언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 연준들에도 발언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 33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자, 지수에 대해서는 S&P 500부터 보도록 하죠. 자, 개장 전부터 이어져 온 S&P 500 지수 2,600포인트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살펴봤던 시세보다는 조금은 상승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좀 반납하고 있는데 0.13% 강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보도록 하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394포인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4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부분인데 0.13% 강보합권으로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개장 후 S&P와 나스닥은 좀 지수는 밀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짚어본 유로 FX는 1.19 가격대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지만 0.51% 강보합권입니다. 1.19235달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지금 속보 내용도 더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속보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 1,289.4달러로 0.11%, 10%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보도록 하죠. 자, 크루드오일도 58.68로 이전에 확인했던 가격대보다는 조금 밀린 가격대입니다. 0.20% 강보합권이라는 점 현재 개장 이후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개장이 됐는데요. 개장 직후 어떤 뉴스 들려오고 있나요, 김기훈 PD? 네, 지금 개장과 함께 들려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스닥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터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이는 아무래도 땡스기빙 그리고 이어지는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 때문인 것이라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아마존과 알리바바의 그 이커머스 간의 이커머스 1위를 놓고 지금 대결할 것이다라는 지금 예측을 내놓고 계셨는데 이 아마존이 이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쇼핑을 하면서 좀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모습을 조금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베스트바이 뭔가 IT 기계 같은 거 파는 가게죠. 역시. 네, 그리고 타겟과 같은 이런 쇼핑센터에 몰려가서 진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현재 쇼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테일주가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확실히 이게 좀 That's good for economy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일단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르는 거는 이번 주에 이제 기술주의 흐름이 좋았던 것, 그리고 법인세 인하 같은 경우 그런 텍스 리폼 소식이 조금 아직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하지만 회의적인 것도 좀 느낌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실제 소비치도 그만큼 기대감을 채워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우리와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전자기기로 많은 소비가 또 몰리면서 리테일 업종에서는 더욱더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다는 오늘 미국 주식 개장 소식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36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바로 크루드오일입니다. 최근에 고점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고 58달러 돌파 이후 이제 좀 장기적으로 바라본 60달러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받고 있는 크루드 오일인데요. 자, 추수감사절로 조기 종료됐지만 전산장 매수세 물리면서 연고점 돌파했다라는 이슈입니다. 현재도 58.71달러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이 역시 또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팬말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는 업이고요. 해설위원님 다운이시죠? 네. 그리고 김경윤 PD와 에이스템 모두 관망을 들어주셨는데 좀 갈리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네. 크루드 오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주 간단하죠. 왜 다운이시죠? 네, 간단합니다. 네. 어제 이제 오른다고 좀 얘기 좀 드렸는데. 맞아요. 왜 다운이냐? 어제 종가를 보고 다운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러시아 재무장관이 갑자기 열받은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유 감산 합의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YOY로 1.8%밖에 안 올라갔다. 네. 2.5% 다운돼 있다. 전년 대비. 네. 지금 완전히 지금 이 원유 감산 합의 때문이다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언이 나온 상태예요. 지금 오펙 회의에서 감산 합의 연장 합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펙 회의 전에 미리 모여서 서로 중동 국가들은 어느 정도 의견 조율하는데 이란이 안 왔습니다. 예, 회의 결렬을 했어요. 지금 그렇겠네요. 회의를 못 했는데 그 시아파 국가의 이란과 카타르가 순위파 국가, 사우디랑 같은 순위파 국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란을 많이 편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란 편들고 있어서 카타르가 기분 나빠서 카타르랑 지금 회의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펙의 결속력은 점점 깨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있겠고요. 그리고 그럼 어제는 그럼 왜 크루드 왜 올랐냐? 우리가 차트를 좀 보시면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북해산 브렌트유거든요. 브렌트유요. 브렌트유 보시면 브렌트유는 도파 못했습니다. 예, 왜 도파 못했냐?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브렌트유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돌파를 못했던 거고요. 그 다음 크루드 오일은 그동안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돌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아나 이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두바이유를 안 쓰는 나라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북해산 브렌트유나 WTI 갖고 와야 되는데 어디가 더 쌀까요? 어디가 더 싸나요? WTI가 더 싸겠죠. WTI가 더 싸니까 크루드 오일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와서 크루드 오일의 수요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크루드 오일의 수요가 많아서 어제도 이제 좀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런 부분들이 브렌트와 크루드 오일, 그러니까 WTI 간에 어느 정도 좀 간격을 좀 줄이는 과정 상에서 크루드 오일 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면 이제 더 이상 크루드 오일은 상승하기가 좀 쉽지 않다. 왜냐면 그만큼 셰일 오일 업체들이 많이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상 오르기 쉽지 않은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셰일 오일 업체들 지금 현재 계약 체결이나 뭐 이런 숫자들 나오고 있는데 신규로 이제 채굴 하기 전에 미리 이제 계약 같은 거 하고 개발하는 사람 선정하고 이런 게 현재 지금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크루드 오일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그냥 저쪽에 셰일 오일이 매장돼 있다라고 치면 셰일 오일 파기도 전에 이미 다 팔아버려요. 예, 이쪽 매장량 측정해가지고 이 매장 측정한 거 이미 다 팝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수요 좋다라는 부분, 수요는 현재 좋거든요. 브렌트유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 간격이 좀 줄어들면은 결국 WTI도 결국 또 천바프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그림들하고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이 하락 반전하기에는 지금 딱 좋은 타이밍이 오고 있지 않나. 매도에 대한 좋은 타이밍이요? 그런 좀 분위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미리 뭐 던집니다만은, 뭐 제가 뭐 확률은 좋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많이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올라올 수 있는 여기 가격대에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재료는 이제 없다. 이 고점에서 매도를 잡아야 할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김경윤 PD 뭐 뉴스들 좀 나오는 거 있으면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 두 가지 이슈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는 키스톤 관련된 이제 혼란 관련된 뉴스인데요.
며칠 전에도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난번에 미국 쪽에서 이제 트랜스캐나다라고 하는 캐나다 회사인데요. 이제 이쪽에서 미국으로 크루드오일을 운반하는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송유관이죠. 여기에서 유출 사고가 일어나서 지금 좀 이게 크루드 가격 상승에 어느 정도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스톤 파이프라인의 전송량의 지금 85% 정도가 줄어든 상태고요. 왜냐하면 유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셧다운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약간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해설위원님께서도 러시아를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푸틴의 경우가 지금 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룸버그 쪽에서 나온 뉴스에 의하면 이 푸틴이 정말 뭐 오펙의 킹으로 지금 군림을 하고 있다. 물론 비오펙 국가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50년 이상 동안, 그러니까 반세기 이상 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까지는 정말 말 한마디로 이 오일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국가였는데 네. 더 이상은 아니다라는 분석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펙 국가들이 여전히 그 오일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아무래도 사우디가 아닌 러시아. 그중에서도 블라디미르 푸틴의 의견이라는 지금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몇 년 전부터 지금 러시아가 오펙과의 감산을 약속해 왔죠. 그래서 푸틴은 이 산유국 집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 익명의 오펙 오피셜은 이 푸틴을 두고 모든 실권을 쥐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좀 재미있는 표현까지 나타났는데 Putin is now the world's energy 차르라고 하는데 이제 에너지의 차르 그러니까 뭐 황제 내지는 군주다라고까지 표현이 될 정도로 정말 뭐 그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러시아가 지금 좀 감산 연장에 지금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이유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현재 루블화 약세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이 이윤을 많이 남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 경제가 좀 화랑을 띠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유 판매에 좀 경제 이제 어떤 파이로 봤을 때는 원유에 의존하는 파이가 좀 작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그 상황의 좀 리밸런스를 위해서 이 감산 연장에 좀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어제 말씀드렸던 러시아 석유 회사들도 좋지 않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정부 쪽에서도 그렇게 좀 감산 연장에 호의적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오펙 회담이 좀 좋은 결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저는 좀 관망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일단 러시아 푸틴이 새로운 이 석유 지배자가 입김이 세네요. 또 거두자면요. 그 네. 키스톤 송유관 사고는 사실 어제 나온 얘기거든요. 어제 나온 얘기라 제가 어제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얘기를 못 드렸고 바빠가지고 못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2부 시간에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어제 나온 얘기 때문에 어제 반영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매도라고 한 이유는 어제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크게 영향 안 줄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그렇다면 에듀시스템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56.33포인트를 제가 드렸었죠. 저희 화요일장에 드렸었고요. 저희가 매수 포인트를 점 찍고 올라갔었습니다, 이때.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번도 이 포인트 이하로 떨어진 적 없이 상승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물론 제가 이제 중간에 청산 포인트를 드렸었죠. 이제 57.92에서 매도를 가져가셔라 라고 이제 화요일장에 말씀을 드렸는데 9일을 수요일장에 그냥 바로 터치를 했습니다. 바로 터치하고 이제 수익 포인트를 쭉 내려줬고요. 지금 3일까지 떨어져서 한 60틱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왔었죠. 근데 이 포인트에서 수익을 청산하시고 나서부터는 계속 상승 랠리가 이어져 왔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포커스 드리고 있는 셰일 부분이 저번 주에 그냥 보합권으로 들어갔죠. 근데 보합권으로 들어갔는데 가격대가 지금 상당히 높게 유지를 하면서도 보합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제가 확실하게 저번 주보다 평단가를 올려서 주말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좀 빠르게 치고 올려서 지금 $59까지 도달을 해 있는데 지금 $59 이상으로 올린다는 거는 연중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뭐 $60까지도 이제
예측을 하는 기관들은 있었죠. 예, 하지만 JP모건은 이제 58달러를 상한선으로 기존에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라인을 지금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보수적 기관들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네. 이제 공격적 기관들의 관점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 이상에서 매수 포지션은 그냥 홀딩해서 들어간다는 건 분명히 리스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장에 이렇게 가격대가 높아진 상태에서 셰일 생산량 부분이 좋게 나올 리가 좀 가능성이 낮죠. 보합권 내지는 오히려 반대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리스크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마스터님의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는데요. 자, 일단 세 번째 크루드오일까지 알아봤는데 1부가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네 번째 이슈 골드죠. 골드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또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와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S&P와 좀 나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조금은 제한된 부분인데 2600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6394.75포인트고요. 유로 FX는 1.19625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1부 정말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점검을 도와드렸는데요. 잠시 2부에서는 더욱더 상세한 리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